밀리터리 마니아들의 놀이터 밀당백. 밀고 당기고 오늘도 열심히요 밀리터리 지식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의 밀당백 가이드 정말 반가운 두 분이 함께 나오셨는데 먼저 우리의 밀당백 가족입니다. 네, 종군 기자이자 군사 전문가 태상호 기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와 이분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소름. 네, 전투기를 사랑하고요. 밀리터리 마니아이자 공군 파일럿 출신 유튜버 진격의 아재로 활동하시는 김동경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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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고고 김동경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저는 옛날에 RF-16을 탔었고요. 한 2000시간 탄 것 같고요. 우리 진격의 아재님이 나오셨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밀당백에서 얼굴을 공개한 다음에 그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이분이시냐. 마치 첫사랑 찾듯이 막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인기 실감했습니까? 포스형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사실 저희는 그 정도로 꽁꽁 숨겨놓으신지 몰랐는데 왜 그렇게 숨기고 사셨던 겁니까? 사실 제가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네, 그렇어요. 배우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안석환 씨도 닮았고요. 예, 얼핏 보면은 약간 차은우 같이도 닮으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똑같네요.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역시 밀당배 밀고 당기기 장난 아니에요. 사실 오늘 밀당배 굉장히 궁금하고 오늘 권재관 님도 어느 정도의 반전문가적인 게 조금 있는 그렇진 않지만 좋아하는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밀당백 주제 지금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밀당백 주제. 네, 기동전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군사 강국들의 국가대표 장갑차입니다. 야, 네, 저는요. 장갑차. 이게 너무나 궁금한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장갑차가 활동하는 것도 엄청 많고 활약상도 굉장히 많은데 네. 왠지 전차에 비해서 한 발자국 뒤에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 나 이게 아쉬운 거야. 얘가 큰일 하고 있거든요. 맞죠. 사실 일단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일반적으로 장갑차, 자주포, 전차 그 세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뭐 오늘의 주제가 기갑 차량 그중에서도 장갑차인데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군사 전문 기자 혹은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쓱 하고 잘못 보면 헷갈려요, 서로를. 그만큼 점점 비슷하게 생겨가고 형식도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있어서 우리가 그 특징을 조금씩 알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이러시면 돼요. 전차는 차륜형이 없어요. 바퀴 형태로 해서 달리는 전차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궤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궤도형이 위에는 포탑이 달려 있어요. 네. 포탑이 대부분의 전차가 360도를 돌면서 자유자재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직사로 때리는 무기체계. 총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 면에서 방어력도 우수하고 기동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하면서 공세 작전에서는 직사로 적의 주요 타겟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예요. 그 다음에 2번 타자 장갑차는 어떠냐? 네. 장갑차에도 요새는 전차 같은 포탑을 올린 차량들이 나와요. 게다가 궤도용 장갑차도 있기 때문에 하고 헷갈립니다. 그렇다. 네, 괜찮다. 그런데 장갑차는 대부분의 경우에 기관포가 달려 있던지 하지 뭐 전차포가 달려 있어서 전차와 직접적인 교전을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포입니다. 무기체계 발달을 보시면 옛날엔 포가 움직일 필요 없었어요. 예. 자기가 유리한 지점에 포를 설치하고 그 포를 방열시키고 그 적이 원거리에 오면은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포탄을 바깥끼면서 때리면 됐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전차로 밀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새
뭐 최신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40km까지 때릴 수 있다고 해도 전차가 빨리 밀고 들어가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주포도 기계화 부대를 뒤따라다니면서 빨리 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적에도 이제는 대포병 사격이라는 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한 위치에서 계속 쏘면 안 되거든요. 쏘고 빠져나오고 위치 변환해서 진지 변환해서 또 쏘고. 그래서 자주포 같은 경우에 전차랑 좀 다른 면이, 예. 자주포는 특성상 포탑이 뒤에 붙어 있다. 외관만 봤을 때 그렇게 해도 구분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작전적으로 적의 교두보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가 관건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탱크만 들어오게 되면 보병한테 약해요. 보면 옆에 옆구리 막 폭탄 붙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차는 보병하고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차랑 같이 가서 작전하려고 이제 장갑차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장갑차도 전차의 진격 속도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차륜화되고 뭐 기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예. 최초의 장갑차는 어떤 겁니까? 1985년에 제대로 된 순수 국산 장갑 차량이 드디어 등장을 아, 합니다. 그래요? K200 차량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K200이 등장하는 거고. 이건가요? 맞습니다. 아, 보시면은 야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M113 장갑차라고 베트남전 당시 미군의 주력 장갑차이자 파월 한국군이 운영을 했던 네. M113 장갑차,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군에 도입됐던 그 장갑차를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점, 좋았던 점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국적인 맛을 잘 녹여서 만든 게 바로 이 K200 아, 장갑. 그렇구나. 예군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차가 이제 K200이 제일 첫 번째라면 뭔가 우리나라 지형에도 조금 더 맞는 역할을 좀 했겠네요. 그죠? 그렇죠. 일단은 K113을 운영을 해보고 우리나라 지형에 조금 부족한 부분 혹은 유지보수하는데 약간 부족했던 부분을 네. 한국식으로 좀 많이 변환을 했죠. K113보다 오히려 낫다라는 아, 평가를 그래요? 들었고, 그리고 해외 판매가 돼서 다른 그 해외 국가가 실전에 투입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적도 있는 그런,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80년대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국방을 지키고 있는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K200을 개발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장갑차를 개발해야 돼요. 바로 K21 IFV. K21. 아, 이 K21. 여기 있네요. 아, 그렇구나. 아니, 진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이 맞아요. 장갑차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 전에 먼저 저희가 밀리터리 마니아를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와 또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마니아는요, 이 군용 차량입니다. 그럼 만나봐야겠네요. 진심인 분이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기계적인 아름다움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군 지상 장비를 주로 만들고 있는 마니아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야, 이분 또 찐이네.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07년도에 육군으로 입대를 했고요. 그때 이제 받았던 보직이 소형 차량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대에 가서 제가 받게 된 차가 K131 레토나였고요. 알지. 아, 알지. 롤스로이스만큼 무서웠던 차입니다. 저는 사실은 사회에 있을 때 레토나란 차량이 정말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대에 가서 2년 동안 강원도에서 뭐 굴고 부르고 같이 뭐 먼지를 쐬고 뭐 햇빛 떼역배달에도 있어보고 하니까 정말로 차가 파트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생겨 보였던 차가 이제 저녁 즈음에는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서 그 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이쁘다거나 뭐 보기에 아름다운 게 중요하겠지만 군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기능미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기계적인 아름다움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10개 정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우와, 저거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레토나 앞유리창에 라디오 안테나가 있는데요. 요거를 가는 철사로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만든 거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야, 저런, 저 흰색 차량은 요즘 나오는 차량 아닙니까? 네, 진짜 못 보는 차도 차량. 되게 네. 많다. 앞에 보시면은 특히 여기 K111부터 K153까지는 시대 순으로 소형 차량의 발전사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요. 먼저 K111입니다. 아, 111 알지. 이거 왜 K112. 저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 군 생활 때 사단에 한 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미 저 때는 다 레토나로 바뀌던 시점이라 한번 몰아보고 싶었는데 끝까지 못 몰아본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몰아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기계적인 맛이 있어서 재밌다고 하는데 끝까지 못 몰아봐서 조금 아쉽고요. 저분이 육군 나와서 그렇지 공군에는 조금 오래 갔었어요. 그러게요? 네. 저게요? 그죠? 공군에 오래 갔어요? 조금 그래도 오래 쓰잖아요. 잠깐만요. 잠깐 영상 공군 시대, 보고 싸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은 저런 차 옛날에 없었어요. 그지. 왜냐면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네. 빨리 바뀌고 또 군이 적잖아요. 네. 빨리 이게 업그레이드 돼요. 아, 그래요? 다음은 K131 레토나입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 때 몰았던 차고요. 제 차 같은 경우 뭐 부대 번호부터 해갖고 저는 이제 작전 부사단장 운전병이었는데 대령 분이시다 보니까 뭐 전시에는 이제 원스타가 되는 관계로 원스타 성판은 있었지만 현재는 대령이기 때문에 덮개로 덮고 다니는 그런 설정의 차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위장 무늬도 최대한 제가 몰던 차량에 맞춰 보려고 했고요. 그 외에 또 하나 이 뒤쪽에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주황색 반사판이 껴져 있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재현을 해봤습니다. 군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얼룩무늬가 칠해져 있어서 반사판이 없으면 사고가 자주 나요. 근데 혹시 이거 별판에 이거 알아요? 별판? 몰라요. 별판 가리는 거? 3스타, 2스타, 1스타가 오잖아요. 오면은 3스타가 별판을 열고 있어. 2스타, 1스타는 별판을 다 가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룰이에요. 룰입니다. 저 죄송한데 저기서 지금 작가님이 진짜냐고 물어봐가지고. 진짜지. 형이 말하는 거 약간. 아니, 지금 뭐 높은 사람 모셨으니까 알지. 그게 룰이에요, 룰. 저 질문 있어요. 공공 저도 모르는 부분인데. 네, 말씀하세요. 일단 지상 차량하고 헬기는 장군이 타면 성판을 붙입니다. 네. 전투기는 어떻습니까? 뭔 소리야 또 갑자기 전투기에 성판 안 붙여요? 가끔 타시잖아요. 전투기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럼 표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대형 공격하지. 전투기만 실전적이다. 나머지 육군, 해군 뭐 다. 또 분위기 이상하게 물지 말고. 다음번은 저는 이제 본 적이 없는데 전역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도입된 차량으로 알고 있고요. 따제 차량을 그 군용으로 개조하고 이제 무전기도 실어서 지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 이거 지나가다가 처음 봤어. 야, 요즘 근데 좋아졌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 때 없었죠? 없었어요. 그때 없었습니다. 대대장급까지 사용한다라고 들었던 것 같고요. 현재까지도 일부 부대에서는 아직 사용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트 자체가 발매가 된 적은 없어서 그 미니카를 사갖고 실제 뭐 디테일을 다 추가를 해서 군용 차량 버전으로 개조를 한 버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K153 수색기갑 차량입니다. 요거는 저도 이제 실제로 본 거는 뭐 공항이나 에어쇼 같은 데 경비 서는 것만 잠깐 봤었고요. 실물을 한 번 정도 실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듬직하고 크고 멋지더라고요. 한번 몰아보고 싶기는 한데 아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차량입니다. 요거는 현재 뭐 그 공항이나 그런 데 기지 경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뭐 부대 경비 시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험을 따라 했는데 이 차량이 훨씬 우수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운전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군용차는
먼지 불편하고 아니면 딱딱한 느낌인데 이 차는 군용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서스펜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 우선 것 같았어요. 기존에는 이제 그 지붕이 다 천막, 호루라고 흔히 부르는 천막이죠. 천막이었는데 점점 이제 금속재 지붕으로 바뀌고 K153부터는 실제 방탄 기능까지 추가가 돼서 이제 전선에 나가더라도 훨씬 불안감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K111부터 K153까지가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의 계보가 되겠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느낌은 확실히 납니다. 그죠? 와. 조그만 부품을 핀셋 같은 걸로 집었을 때 팅 하고 날아가는데 모델러들은 그냥 블랙홀에 빠졌다라 그러거든. 집안에 블랙홀이 있다. 항상 없어져서 한 몇 시간 찾다가 꼭 다 만들고 나오면 나오더라고요. 거의 디자이너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조립이 다 완료돼서요. 도색하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도색하러 가시죠. 보통 이제 모형을 칠할 때 서페이서라 그래서 회색이나 흰색으로 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밑색을 검정색으로 깔게 되면 그 위에 뭐 국방색을 올리더라도 살짝 색이 비쳐나오고 검정색이 비쳐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묵직한 색감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요. 또 좀 칠이 덜 되더라도 티가 안 나서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색깔입니다. 별 달렸네요. 별판 있네요. 2개. 진짜 만드신 거예요? 와, 이거 나 진짜 만드셨다. 그냥. 제 모형들의 특이점, 특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부 다 이제 불이 들어오도록 모형에다가 LED를 하나하나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셨구나. 저게 너무 귀찮아요. 그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특히 뭐 군용 장비는 특히나 위장 무늬가 칠해져 있다 보니까 색이 칙칙해요. 라이트가 안 켜져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장비가 좀 생동감이 없고 죽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 때 실제 운행을 했던 때처럼 그 불이 들어오게 만들고 싶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LED를 하나하나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실감나게 재현해보자 해서 뭐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 멋있다. 와! 아주 저게 어디서 많이 보던 두번만이에요. 차인데 저거는 행군 갈 때 쓰러지면 타는 차. 맞아요. 다음번은 이제 소형 전술 차량을 떠나서 중형 전술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와, 많이 보던 게 나온다. 많이 보던 게 나와요. 여기 K311A1은 뭐 저희가 흔히 부대에서 다찌라고 부르던 차량인데요. 저희 부대에서 33호 차량이 이 차량이었는데 그 부대 번호까지 맞춰갖고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오대기에서 출발을 한다든지 합동신문조 같은 비상대기 차량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오대기차. 저거 타고 다니셨었나요, 옛날에? 육군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게 5분 있는데 대기조 있죠. 5분 대기조. 저 아, 차가 언제나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딱 5분 걸리면 5분 안에 저 차를 타고 아, 해야 공군은 되는 없습니까? 5분 고대기가? 대기조 없어요? 저기는 저희가 직접 8분 대기 했습니다. 아, 거기 그 전투기가 대기. 아, 그렇구나. 어떻게 뛰는데 8분이에요? 6분, 8분, 뭐 3분. 우와, 그렇게 빨라요? 그거 외에도 저 짐칸에 부식이라든지 짬을 나르기 위해서 굉장히 다용도로 쓰였던 군 생활 중에 가장 많이 타보셨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K311A1을 특장차로 개조해서 만든 구급차 버전입니다. 그 전 버전에 비해서 위에 에어컨도 설치가 되고, 뭐 원래 이제 지붕이 요것처럼 호루라고 불리는 천막 지붕이었는데 금속 지붕으로 바뀐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굉장히 나름
선진 구급차였던 기억이 납니다. K311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탑승을 아마 해보셨을 K511 두 돈 반 차량입니다. K511. 이 차량은 저도 사격 훈련 갈 때 뒤에 많이 실려서 갔었고 짐을 실든 뭐 삽을 실든 작업을 하러 가든 맨날 타고 다녔던 차량 같습니다. 야, 나 아니야? 나 지금 난 줄 알았어. 약간 나. 너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군 생활의 추억이 있는데 이 옆에 보시면 크로바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원래 위장문이 크로바는 없는데 저희 그 전투지휘 검열 때 한 선임 병장 하나가 말년 병장이었는데 정비병 에어브러시를 뺏어서 문짝에다 크로바를 그린 걸 한번 그대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요거 그리고 나서 이제 수송관님한테 불려가서 된통 혼났습니다만 어쨌든 한 1년 정도는 요렇게 크로바 위장무늬를 그리고 있었고 최근에 제가 모형을 만들면서 굉장히 귀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준 모형인데요. 요 옆에 크로바 무늬를 그린 걸 보고 한 분이 대화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혹시 15사단 출신이냐?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두 돈 반 옆에 크로바 그려진 걸 보고 설마 15사단 출신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맞았고요. 심지어는 같은 시기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프라모델을 만드셔서 최근에 전시회에서 굉장히 같이 밥도 먹고 친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차를 이제 몰아보는 그거였었죠. 요즘 차는 파워핸들이잖아요. 네. 저건 비파워핸들입니다. 아, 그렇죠. 파워가 없어요. 그냥 힘으로 꺾어서 돌려야 되고 차가 이렇게 주차됐을 때 이걸 못 돌려요. 그래서 차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걸 돌리는. 예전에는 핸들이 왜 그리 크고 얇은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두껍게나 만들어 놓지. 당기기 더 힘들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안 돼서 손을 이래가 더 당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만든 현재로서는 유일한 초대형 차량 쪽에 속하는데요. 국내에서 정식 명칭은 헤드, HET, 헤비 이퀴먼트 트랜스포터라고 부릅니다. 자유로에서 가는 거 봤어요. 전 양평에서 본 것 같은데요. 차가 돌아왔나 봐요. 아예 민간 차량을 살짝 군용으로 어레인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차를 운반할 수 있도록 로우베드형 굉장히 큰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크로바에서 만들어진 그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싹 갈아엎었고요. 그 외에 이 뒤쪽은 거의 생으로 A부터 Z까지 거의 제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진짜 그냥 생으로만 지었다고 전부 다. 요 키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프라모델 메이커인 A사에서 K방산 콘테스트라는 걸 했었습니다. 거기에 제출을 했는데 당당히 A사 상을 받아서 굉장히 스스로도 의미가 깊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때 받았던 상금을 저희 와이프님께 상납드리고 나서 모형을 하고서 처음으로 기뻤다라는 얘기를 들 정도로 나름 칭찬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형을 하면서 가정의 편화가 여러 번 박살이 날 뻔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의미가 깊은 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촬영하고 나서 출연료 받은 거는 상납드릴 예정이고요.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카메라 뒤쪽에 와이프분님이 앉아 계신가요? 아니, 우리 마니아분들은 다 와이프를 님이라고 존경합니다. 왜냐면 가불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럼 저도 비행기 사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또 재미난 게 이제 요 전차를 K1, E1을 열심히 만들고 났더니 완성 즈음 해갖고선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굉장히 고정밀 모형을 만드는, 실제 방산 모형도 이제 납품하는 그 대표님이셨는데요. 우리가 샘플로 만들고 있는
퍼신 이제 최신 키트가 있는데 자기네 장례를 만들어줄 수 없겠냐라는 요청을 주셔가고요. 그 인연이 돼서 이 전차를 만들자마자 똑같은 전차를 또 만들었습니다. 요거 때부터 한번 그 제가 이제 알게 된 또 모형 지인분께서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분이 옥상에다 모형을 두시고 사람 시야각 정도로 촬영을 하는 걸 가르쳐 주셔갖고 요걸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 부는데 막 추운데 손 호호 불어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나름 이 밀리터리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올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추천 수가 50개가 넘어가면 이제 그 가상의 메달이 이제 게시물에 달리게 되는데 요건 올린 지 24시간 만에 메달을 땄어요. 잘 만든 거 잘 찍어야죠. 맞아요. 잘 만들.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만드셨으니까 사진에도 잘 나오는 겁니다. K1A2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분해를 해놓은 이유가 이 실내가 보통 프라모델에서는 만들어주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실내를 재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웬만하면 내부는 대충 만들 텐데. 안 만들죠. 안 만들지. 안 만들죠. 내부까지 굳이. 국방TV에 다큐멘터리로 나온 이제 K1 전차 실내가 나온 사진이 한 1분, 2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랑 그거 외에 이제 인터넷에 공개된 몇 장의 사진 가지고선 정말 뻔질나게 한 몇천 번은 본 것 같아요. 저는 제작기를 블로그나 이제 카페에다가 올리고 있는데 단계별로 제작기를 올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집 국가고 K1 전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1000대 이상 깔린 어마어마한 전차다 보니까 요거를 타셨던 전차병이나 전차 부사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거를 만드는 중에도 한 4분 정도가 연락을 주셔갖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요게 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셨던 그런 이제 고문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네. 역시 밀떡. 대한민국 예비군들 진짜 대단합니다. 밀떡은 밀떡끼리 네. 진짜 확실히. 돕고 에. 나누고. A부터 Z까지 진짜 실내를 다 하나하나 그 봉을 자르고 판을 자르고 다 그렇게 해서 거의 만든 수준이고요. 뭐 실제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얘는 6개월에서 한 8개월 걸린 것 같아요. 네. 안에가 굉장히 볼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볼 것도 많고 뭐 전차병도 다 타고 있고요. 그래서 안에를 뚜껑을 덮어놓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1단, 2단, 3단, 4단으로 나눠서 실내가 최대한 보이는 구도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 만들어 보니까 이따가 뭐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가 굉장히 좁아요. 안 그래도 작은 전차에 4명이 타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구겨져서 탈 수밖에 없는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다른 것들은 다 자기가 창의적으로 뭐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실내 내부는 완전 재현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너무 생고생을 해서 가장 애착이 많이 가고요. 요거 만들면서 정말 이제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장 많이 가는 모형은 요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했을 때 적어도 뭐 저희 사단에 저희 부대에 있었던 차량이나 아니면은 바로 옆에 통신대나 뭐 보수대, 정비대 아니면 전차대대에 있었던 차량은 적어도 제가 근무했던 사단에 있었던 차량은 다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한국 국군의 모든 지상 장비를 다 만들어 보고 싶은 마니아입니다. 자, 이번에는 밀리터리 썰전, 밀전입니다. 오늘의 밀전 주제는 이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만든 최강의 장갑차 총집합, 국가대표 장갑차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입니다.
야, 예. 조금 요거는 뉴스에 대서특필됐어요. 네, 맞아. 호주로 수출 나갑니다. 그쵸. 호주로 수출 나가요. 그리고 KFN에 거의 매일 등장하는 거 바로 이 장갑차 아니겠습니까? 호주 육군의 보병 전투 차량 획득 사업에서 우리 방산기업의 레디백 장갑차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2010년경에 호주에서 기존 장갑차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어요. 네. 게다가 호주가 나라가 어마무지하게 넓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있는 지형은 호주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그러네. 세상에 있는 기후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추운 곳, 아주 더운 곳, 아주 습한 곳 모두 다 호주에 있는데 근데 호주에는 인구는 많지 않고 당연히 군대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전투 무기 체계를 그 어떤 곳에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즉 엔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기후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지 보수도 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장갑차를 자신들이 운영하고 싶다라는 이 요구 조건은 벌써 나온 거고요. 네. 그 요구 조건 자체가 까다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내가 장갑차 좀 만든다 하는 존재들 다 달라붙었어요. 처음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 예. 그렇지. 거기에 제일 먼저 야 세상 장갑차면 나 아니냐? 라고 나간 게 바로 독일입니다. 아, 독일이 그래 빠질 수가 없죠. 그렇지. 사실. 맞아요. 그때 당시 한국도 우리도 이제 이 정도면 우리도 한번 나갈 수 있지. K21도 개발해 봤잖아. 하고 도전장을 처음에 냈을 때 아유 한국이 장갑차를 이런 정도였어요. 분위기가 그랬습니까? 네, 왜냐하면 2010년이잖아요. 네. 저희가 방산 강국이 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2010년에는 그냥 괜찮은 물건을 만드는데 에이 좀 사기는 모르겠다. 그 정도. 이 정도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하고 한국이랑 장갑차로 승자를 가리면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면 독일이 당연히 이길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영국 장갑차 이 전통의 강국들과 한국이 맞붙어서 자신들의 대표적인 장갑차를 가지고 경쟁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2023년에 드디어 승자가 밝혀진 계약을 했는데 네. 한국의 하나가 AS21로 영국, 미국, 독일을 다 제끼고 계약에 오이, 소름 돋는다. 진짜, 와. 그래서 2028년까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냐? 예. 장갑차 129대를 제작해서 납품을 해라라는 계약에 달성을 했고요. 하나로 환산하면 계약의 총 금액이 3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 그러면 3조 나누기 129대 하면 조금 차량 가격이 너무 센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좀 세게 납니다. 호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차량 가격 안에 모든 부속품들 그리고 교육, 운영 이런 금액들이 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차량 가격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장갑차를 만들었으면 우리 국군도 이거 레드백 뭐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아니요.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일단은 레드백 자체 AS22는 호주군의 사양입니다. 즉 호주가 원하는 호주에 맞는 사양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약간 오버스펙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버스펙이에요? 아, 보면 우리는 사막이 없죠. 없죠.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해도 우리가 사막에서 전쟁할 일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그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물론 AS21에 들어간 최신 장비들은 우리가 받아와야 될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것은 아마도 K21이 순차적으로 개량되면서 좀 더 진화가 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차라리 AS21 너무 좋아 보이는데 우리도 도입하자라고 하면 반면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언제나 돈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좋다고 무조건 사와서 만약에 이 장비를 써먹지 못하면 어느 시기가 되면 이건 도태 장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요소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가져오는 게 중요하죠. 무조건 최고의 장비가 아니라. 그렇지. 이 기갑 차량 같은 경우는 3박자가 있어요. 트라이앵글을 맞춰야 되는데 화력과 기동성과 방호력도 3박자를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 기계가 많이 바뀌어요. 예. 이건 이제 만드는 회사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철학이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군사적 전통이 들어갑니다. 네. 롬멜 장군 옛날에 얘기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예, 저 거기 얘기했습니다. 주력으로 기동성을 엄청 얘기해요. 기동성에. 그럼 그 차는 기동에 맞춰서 삼각형이 줄어들겠죠. 네. 차체의 무게는 비슷해요. 기동성에서 엔진이나 이런 쪽을 보강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방어력하고 화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죠. 근데 반면 방어전만 수행했던 프랑스 전차들은 네. 방어력하고 화력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달려봐 그러면 느려. 네. 대신 한 방이 세다. 네, 영국도 약간 비슷한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삼박자가 골고루 맞춰가는 그걸 가장 잘하는 게 우리나라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레드백처럼 안 가는 이유 우린 그걸 다 맞춰놨거든요. 네. 근데 레드백 호주에서 막 기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어력도 중요하고 날씨도 중요하고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 연료 더 쓰겠죠. 그쵸.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더 못 가게 되죠. 우리나라에 안 맞는다는. 맞습니다. K-21은 현재까지 혹은 조금 전까지는 대한민국 군에서 원하는 보병 전투 차량의 맞춤형이었어요. 러우전 이후에 시대가 정말 숨가쁘게 변하잖아요. 네. 이제 K-21의 개량형들이 점점 나올 때가 됐죠. 좀 더 생존성도 늘리고 공격력도 늘린 것들이 나올 때가 됐고 그럼 다른 장갑차는 없느냐?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 투트랙이에요 지금. 궤도형 가고 있고요. 차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바로 K808과 K806이라는 장갑차입니다. 예. 아. 신형 장갑차고요. 뭐 지금 전력화 돼 있고 네. 열심히 사용이 되고 있는 장갑차인데요. 최고 시속이 100km입니다. 엄청 빠르네요. 방어력도 높고요. 그리고 전천후 주행 성능도 뛰어납니다. 일단 이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806과 808이 있잖아요. 네. 그 차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힌트는 뒤에 숫자예요. 6과 8입니다. 정답! 예. 6은 바퀴가 6개, 8은 8개. 아, 그렇구나. 오. 네. 역시 전문가. 네. 그럼 왜 두 가지로 만들었느냐? 바퀴가 많으면 뭐 무조건 그렇진 않지만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겠지. 예, 그리고 바퀴가 많다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6 같은 경우에는 도하가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정말 강력한 적과의 직접적인 교전이 없을 그런 확률이 높은 곳. 그러니까 후방부대들의 네. 시가지 지역 작전에 좀 특화돼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6개의 도하 능력이 없습니다. 아. 반면에 808 같은 경우에는 공세적인 작전 그리고 전방 지역에서 사용을 하는 것을 네. 염두에 뒀기 때문에 네. 바퀴도 8개인데다가 도하 능력이 있습니다. 오. 수상도하 기능이 1.2m 정도는 그냥 자력으로 오. 도하가 가능하고요. 게다가 808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실적이 벌써 있어요. 2024년에 네. 페루군 사양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페루 육군이 신규 차륜형 장갑차로 K808 데코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륜형 장갑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국가대표 장갑차 이제 볼 텐데요.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입니다. 역시 뭐 미국이 빠질 수 없고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 브래들리 장갑차. 알죠, 저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재님. 브래들리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병 수송에 주력을 했었는데 소련에서 보병 전투차가 나왔네. 그러면 일단 보시면 아까 장갑차끼리 비교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옆 M113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장갑을 덧댄 차량하고 전차랑 싸우려고 만든 BMP가 나왔어요. 뭐 공격력부터가 너무 차이 나죠. 아까 그 미사일 같은 거 주포고 다 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련이 재밌는 게 군사 전략, 군사 작전 자체가 기갑부대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갑부대와 함께 보병이 같이 전투를 해줘야 되고 적의 기갑부대를 나의 보병이 상대를 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BMP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미군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BMP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브래들리가 나왔잖아요. 베스트셀러가 나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실전 배치는 언제 했습니까? 이게 월남전 이후에 미국에 많은 변화가 와요. 네. 그다음부터 월남전 이후에 장갑차를 브래들리화 해서 M1은 전차 계열이잖아요. 네. M2라는 계열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제 80년대부터 시작이 됐죠. 이렇게 보면 저 브래들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됐죠. 예, 업그레이드. 그래서 업그레이드 번호가 뒤에 들어가죠. 오. A1, A2, A3, A4. 맞아요. BMP 계열
또는 브래들리 계열의 보병 전투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다른 무기들을 달고 미사일 같은 걸 달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주포로 네. 전차를 타격해서 이긴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나? 25mm로 적의 전차를 계속 뚫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중요한 전술적인 용어가 있어요. 뭡니까? 깐데 또까. 그러니까 한 놈만 패. 그 장갑이 뚫어지도록 한 군만 계속 때린 겁니다. 지금 영상 보면 그래서 그게 뚫린 거예요. 그럼 그 전차는 뭐 하고 있었어, 걔는? 이 장갑을 믿은 거죠. 근데 이제 약점 보다 보니까 한 곳을 계속 쏘다 보니까 장갑이 뚫린다. 복합 장갑이 약해지는 거야. 해지는구나. 해졌네. 당하는 거죠. 이제 다음 국가대표 장갑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군사 강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장갑차. 나 이게 궁금해. 네, 궁금해. 이게 진짜 궁금해. 나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 이게 이름이 뭐야? 나메르? 이름이 나메르. 나멜이요? 그래서 이름도 조금 되게 좀 이스라엘스럽잖아요. 메르카바라는 알고 전차에 있습니다. 대해서 메르카바? 네, 메르카바 전차를 알고 메르카바가 있는데 얘는 엔진이 앞에 있어요. 그렇죠.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린다고. 아, 메르카바가 만들어진 설계 사상 자체가 네. 이스라엘은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오히려 탑승한 인원들이 손상되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게다가 이게 충격 방어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인원들이 많이 전쟁이나 아니면은 분쟁에서 손상이 되면은 여론이 극히 나빠지죠. 그래서 그냥 극으로 가자. 방어력 제일 좋은 거 우리 기갑 차량 중에 뭐야? 했더니 메르카바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메르카바를 개조해서 거기다 병력을 태우면 좀 덜 다칠 거 아니야. 그래서 병력 수송에 필요 없는 건 다 떼. 포탑을 날린 거죠. 그럼 보병 수용에 진짜 완전히 예, 진심이죠. 제일 잘 돼 있는 거네. 안 그래도 극강의 방어력을 자랑하던 메르카바에서 보병 수송을 할 수 있게 최적화시켜놨으니 나메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최강의 보병 수송용 차량이다. 하지만 그러면서 희생한 것들은 있어요. 너무 보병을 운송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니까 전투를 하는 데 관련된 장비들을 많이 그렇죠. 띄워버린 거죠. 뛰어버려야 돼. 말씀드렸잖아요. 방어력, 삼각형 중에 방어력을 올리니까 딴 게 줄어드는. 줄어들었네. 그러면은 기동력이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렇죠. 화력도 줄고. 화력도 줄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 하도 방어력이 좋으니까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사격을 하는 RPG 정도, 그러니까 대전차와 네. 사격은 그냥 막아낼 수 있었던 뚫리지 거예요. 않아. 게다가 헐크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다르게 공세적인 전쟁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즉 자기네 영토에서 머물지 않고 적의 영토 깊숙이 진격을 하죠. 네. 그러면 자신의 부대 말고는 다 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네. 사방이 적이네. 그럴 때 장갑 차량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가죠. 못 나가죠. 웬만한 거 안에서 다 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갑차 최초로 내부에 간이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헐, 화장실이. 화장실이요? 장갑차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낭설이다, 앰뷸런스형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뒤에 독일의 또 차량 중에 화장실이 생긴 차량이 있어요. 복서 차량이라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량의 화장실을 보고 이 방식대로 이스라엘이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내부는 이제 공개를 안 하니까 저희가 그렇죠. 찰 수가 없군요. 아니 장갑차가 뭐 다른 점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역시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맞아요. 네,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재밌다. 자, 그럼 다음 국가대표 장갑차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웨덴의 CV90 장갑차입니다. 이 무기도 잘 만드는 나라였군요. 근데 그 문화를 조금 보시면 재밌는 게 얘네 스웨덴 옛날 전차도 보면 포탑이 없는 전차가 있었어요. S형 전차. 자, 역시. 왜냐면 문화가 달라요. 이 포탑이 없지만
잘 숨어서 한 방을 노리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스웨덴이라는 게 울창한 산림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장갑차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가긴 하는데 그래도 보시면 디자인이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요. 예. 멋있게 깔끔해요, 이게 그냥. 깔끔하게 약간 그 복잡하지 않아. 이 땡땡 가구도 보면 커스터마이징 되잖아요. 북유럽의 감성을 닮은. 아, 북유럽 스타일. 아, 인테리어 북유럽 스타일 많이 하던데 그 감성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스웨덴에서 이상하다. 이렇게 만들었구나. 깔끔한데. 네.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옛날 전차는 포탑도 없었는데 이제 이 CV 92 포탑을 보시면 40mm가 차라리 이게 더 전차 같네. 예, 이제 포탑이 화력이 세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방어력하고 이 삼박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각형이 방어력, 공격력, 그리고 기동력이 세계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가장 밸런스가 잘 맞아 있다. 얘가 왜냐면 커스터마이징을 잘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듈화해서 여기저기 나라에 맞게 구성을 잘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출도 많이 됐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스웨덴이 은근히 방산 쪽에서 세계 한 12, 13위권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참 강한 나라군요. 네. 그래서 수출이 어느 정도 됐냐? 무려 14개국에 1,200여 대의 차량이 수출이 돼서 운영 중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40mm포를 장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이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이 약간 비슷한 면도 있어요. 아, 그래요? 스웨덴도 어느 나라를 침공한 나라는 아니에요. 방어만 했죠. 근데 그 나라에서 40mm 주포로 올린 전투 차량을 채택을 했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슷한 사상으로 차량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개발을 언제 시작했냐면 1980년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모든 기술과 80년대 기술을 집약을 해서 1990년대에 전력화를 시켰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시대에 떨어진 그런 네. 부분도 없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초기형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우러 전쟁에 제공이 되면서 격파된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CB90 다 됐네, CB90 그렇죠. 별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CB90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장갑 차량이라는 것은 차량 자체의 성능보다 어떤 지역의 어떤 작전에 누가 운영을 했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유로전에서는 좀 어쨌든 부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러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을 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사용하는 전술 자체가 이 고전적인 전술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장에 부대마다 부대 특성에 맞춰서 투입하고 있는 실험적인 거거든요. 네. CB90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는 야 형편없어라고 얘기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래도 준수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평이 많고요. 네. 전체적으로 우러 전쟁에 투입됐던 서방 세계 이 보병 전투 차량 중에선 그럼 누가 제일 평가가 좋느냐? 희한하게도 지금 가장 노병인 M2 브래들리. 그래요. 거기서도 노병은 죽지 않나? 야 진짜. 러시아 우러전 얘기를 하면 이제 자꾸 저는 CV90이 많이 격파됐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지금 나토가 가장 무서워하는 전력이 러시아의 기갑부대 전력이에요. 기갑부대는 2차 대전 이후부터 계속 나토가 무서워한 전력이고 지금 군사 교리들을 보시면 이 기갑부대를 어떻게 막느냐가 교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공군까지 같이 한다, 에어랜드 배틀까지.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측면에서는 저 무기체계 하나 우리가 했더니 작전이 상당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었고 네네네. 이 최고의 그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기갑부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기체계 하나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방어작전을 공격작전을 그런 거 잘 보시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제가 보면 좀 약간 노출이 좀 된데 투입이 된 것 같아서 피해가 좀 많았던.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지금까지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장갑차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아주 핫하고 화제가 된 인물이나 장소를 만나보는 시간 밀리터리 핫입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지만 또 힘도 느껴지고요. 그래요?
아니, 뮤직비디오인가 봐요. 지금 K2 전차가 배경 화면에 나와서 이 음악하고 어우러지는데 좀 다른 희한하게 어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곳으로 달린다. 아직 이어두는 거칠 생각이 보이질 않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과 락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유일무이한 밴드 고스트윈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다 담당이 있으셔. 음악 감독, 뭐. 회사원이시네요. 직업이 또 다 다르시네요. 네. 뮤직도 뮤직도 배우시고. 음악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배금이신데, 와. 오, 해금 감독. 해금. 고스트윈드요. 20년. 야, 근데 신기하다. 국악, 락. 이게 안 어울리지 않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국악, 락 밴드인 거예요. 대놓고 국악하고 록음악하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한 밴드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뭐 김수철 선배님, 그치, 뭐 콜라보레이션으로 한 건 봤죠, 저희가. 김동현 선배님 많이 시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피처링 정도 국악의 요소를 이렇게 섞어서 넣는 그런 거였는데 아예 저희는 팀 자체를 아예 국악하고 락, 메탈을 섞어서 아예 대놓고 컨셉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아, 이 국방부랑 같이 해서 제대로 만들면 되게 멋있는 장면이 나오겠는데요. 와, 가사도 지금 완전 이 전차에 만든 뮤직비디오인 거네요. 제가 이제 블랙팬서라는 곡을 작곡을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이제 위상 같은 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걸 많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너희들이 봤던 그런 대한민국 아니다. 지금은 얘기가 다르다.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가사도 이제 거의 써갔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갖고 K2 좋다. 고정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죠. 아, 저는 이런 거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보는 게 해외 방산 전시회 이런 거 가면 예. 자국관이 있어요. 뭐 미국관, 영국관. 그럼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한국관은 뭐 요새는 좀 관도 커지고 볼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음악과 시각과 같이 섞어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네네네. 저희 고스트윈드가 첫 음반 발매 후에 거의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간 뭐 밴드의 색깔이나 스타일 그리고 멤버들 역시 조금씩 이제 바뀌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저희 고스트윈드 응원하러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승리를 염원하는 그런 곡입니다. 블랙팬서라는 곡 말고 다른 곡들도 혐오라든지 KF21 같은 경우 KF21도 한대요. KF21은 진격의 아저님이 메인으로 가야죠. 예. 이 악기가 전통 악기가 같이 섭렵된 밴드는 아직까지는 보진 못한 것 같거든요. 제가 못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의 밴드 인정한다. 예, 사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인정받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집, 6집까지 계속 활동하고 싶습니다. 공연에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쪽에 저에게 뭐 보내줬죠. 선물을 주셨다고요? 저리 많이 알아면 당연히 알아야 할 100가지 이야기 감사합니다. 밀당백. 진격해야지 김동현 형. 저희 마무리로 밀당백 삼행시. 밀리터리계의 새로운 신성이 나타나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당연히 밀당백이더라고요. 오, 하나, 둘, 셋. 백. 백문이 불여일견 와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김한님, 권재관님. 감사합니다.